자, 알톤이 가신대요. 덥죠 여러분? 핫하죠? 원래 강연자분을 끝까지 잡아서 저희가 학대를 좀 하려 했는데 그건 저분이 지금 1시간 뒤에 바로 그게 있어요. 가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거든요. 다시 한번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강연 시간이 아쉽게 딱 1시간 남았어요. 저희가 빨리 끝내고 Q&A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려 했는데 1시간 남았네요. 강연자는 3명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 세인님이 하실 말씀이 가장 많은 것 같으니까 시간 분배도 원래 40분, 20분, 20분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15분, 15분, 30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상의 후에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에어컨 다시 틀었어요. 다시 시원해질 거예요. 건강을 키우는데 건강을 유익해버리면 다른 데도 다 건강이 켜진대요. 다 모을걸?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10명이죠. 아니다. 알았어. 내가 여기도 켰다 떴다 켰다 그게 알았어.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쓰시면 됩니다. 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이번 모바일 CPU에 대하여라는 강의를 맡게 된 언스터커라고 합니다. Core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는 단어의 약자고요. 모바일 CPU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패블 스튜디오 소속 명분적으로는 개발자, 그리고 한지원이랑 WDW라는 곳에서 래퍼감 프로듀서, 그리고 한 블로그에서 힙합 IT 담당자를 맡고 있습니다. 과연 저의 발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발표 계기는 제가 많은 폰들을 작년에만 한 30개가 넘는 폰을 쓰면서 그 중에서 좋은 CPU, 안 좋은 CPU, 그리고 좋은 성능, 나쁜 성능을 구별하면서 그것이 뭐가 좋을까를 정리해 놓은 게 생각이 나서 한번 발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이드 회원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모바일 CPU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디벨리드를 만족시켜드릴 만한 성능의 CPU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명할 내용은 모바일 CPU의 존재 가치, 종류, 회사 아키텍처에 관한 설명, 약간의 비교 등이 있습니다만 규칙은 여러분들은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물론 에티켓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성능이 낮은 모바일 CPU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력 소모가 적고 발열이 적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CPU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보자면 스냅드래곤, 애플의 A 시리즈, 엑시노스 시리즈, 엔비디아의 테그라, 그리고 더 많이 있습니다. 한번 CPU에 대한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고요. CPU란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로 중앙 처리 장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그리고 기관으로 치면 뇌에 해당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설명할 것은 모바일 CPU의 최다 점유율을 자랑하는 스냅드래곤입니다. 퀄컴에서 개발한 모바일 SoC이고 최다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높은 발열과 고클럭을 가지고 있으며 성능 모뎀 원칙, 그리고 생산량 등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짧으니까 한번 동영상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일단. 야, 남자가! 이게 뭐야?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성능 발열 같은 것에 대한 그래프는 이 흰색 선을 보시면 되고 점유율에 대한 것은 오렌지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2008년, 2010년, 2011년, 왜 2009년이 빠져있냐고요? 2009년에는 스냅드래곤이 별다른 제품을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08년에는 스냅드래곤 S1, 2010년에는 S2, S3를 동시에 발표해내며 2011년에는 APQ 버전,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2012년에 큰일이 이 회사로서 큰일이 일어났는데 S4의 발표, 그리고 최초의 크레이드 아키텍처를 사용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2013년 스냅드래곤의 전성기가 왔는데요. 스냅드래곤 200, 400, 600, 800으로 새롭게 네이밍된 제품들이 있고 한 군데 통신사들의 속도, 기술 경쟁으로 모뎀 기술이 뛰어난 퀄컴의 점유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 LG 등이 그 통신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외에도 출시하게 되면서 퀄컴의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퀄컴의 성능과 발열이 균형적으로 잡히며 안정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면서 그 점유율이 이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성능이 평준화된 후에는 성능이 상향 평준화된 모바일 CPU 시장에서
800에 800으로 내놓으면 약간의 클럭 향상, 그리고 모바일 GPU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을 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을 한번 보시면 805는 800에 비해서 클럭이 20% 올랐고, 좀 눈부시죠? 성능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엑시노스 5422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빅미드 HMP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고 싶고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클럭에서 나는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으로 성능 저하, 그러니까 CPU에 대한 성능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래픽을 올리는 것이 그 다음 세대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05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오픈GL 3.1을 지원함으로써 그래픽에서는 앞으로 성능차가 커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GPU의 최강자 테그라. 테그라는 원래부터 GPU 회사였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CPU랑 GPU를 같이 내보내고 있고, 칩셋의 크기, 다이 사이즈가 다 같다. 그리고 이론상 전력 소비량과 발열이 적었다. 그러니까 어지라는 것은 결국 예상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동시대 칩셋 중 가장 높은 성능의 GPU를 장착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데요. 이렇게 연표 비슷하게 보자면 저전력, 높은 3D 성능, 동영상 재생 능력으로 테그라 원이 그렇게 주목을 받았지만 그닥 점유율은 높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그라2 저전력 낮은 CPU 성능, 그러나 네온 명령어의 탑재 부재로 인한 2D 성능이 딱 떨어지는 것과 동영상 코덱 지원 미비로 인한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되게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테그라3 좁은 램 대역도, 듀얼 채널 위주로 동영상 재생 문제는 해결되었고, 쿼드코어, 보조코어 구조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그라4 때는 독자 개발에 대한 모델, 그리고 소폭의 I 때는 같은 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폭의 발전과 플러그를 대폭 올려서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테그라 K1 때는 쿼드코어, 듀얼코어 구조의 헥사코어를 가지고 성능을 좀 올렸다고 하는데요. 성능을 보자면 이것도 클럭당 성능은 높습니다. 애플의 제품도 클럭당 성능이 높아서 클럭은 좀 낮지만 성능은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요. 그 클럭당 성능이 높으면서 고클럭이니까 싱글론 최상급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멀티코어 테스트에서도 코어당 성능이 높아서 꿀리지 않습니다. 듀얼코어임에도 상당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건 테그라 K1 덴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인텔 아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까지 많은 점유율을 자랑하지도 않고 정보도 별로 없어서 그냥 모토로라 레이저 아이 등 극소수의 기기에만 내장되어 있고, 요즘은 태블릿 같은 윈도우 태블릿 같은 제품에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보면 엑시노스, 삼성에서 창기한 모바일 프로세서 브랜드입니다. 삼성폰 위주로 탑재되나 몇몇 해외폰에도 탑재가 되었고요. 뭐 해외 태블릿에도 탑재가 되고, 뭐 가끔씩 보드 같은 데도 탑재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통신 모뎀도 제작 중이고, 이름은 엑시노스 모뎀이라고 합니다. 이 엑시노스 모뎀도 그렇게까지 퀄컴의 모뎀보다 약간 늦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엑시노스 3는 엑시노스 3 싱글, 그리고 엑시노스 3 듀얼. 싱글이 훨씬 먼저 나왔고 듀얼이 나중에 나왔는데요. 듀얼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위한 저전력 AP이고, 싱글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좋은 성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엑시노스 4는 최초의 엑시노스 브랜드를 적용했고요. 엑시노스 3는 소급 적용 비슷한 걸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GPU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엑시노스 4 쿼드는 쿼드코어로 변경된 CPU, 갤럭시 S3, 노트 2 뭐 그런 것에 적용되고요. 성능은 올라가고 전력 소모는 내려갔다는 말을 합니다. 삼성에서는. 그다음에 엑시노스 5 쪽에 가면은 5410, 5420, 5422, 5330, 5260 되게 말이 많은데, 5260은 헥사코어, 안드로이드 최초 HMP를 지원하는 CPU입니다. 5422, 5430은 세계 최초 20나노미터의 공정의 모바일 AP라고 합니다. 뭐 엑시노스 7은 그다지 설명할 게 별로 없고, 노트4 같은 최신 기종에만 탑재가 되었다고 하는, 노트4가 아크랑 같은 쪽 최신 기종에만 탑재되었다고 하는데요. 64비트를 지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싱글코어 성능은 테그라를 압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테스트 결과가 그렇듯이 뭐 최고치를 얘기한 거겠죠. 이건 옥타코어로 멀티코어 성능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볼드가 잘못 적용되었대요. 그리고 누군가의 철천지원수 TI 오메. 등세대 모바일 AP 중 가장 높은 클럭 효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픈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그러니까 TI사의 이 제품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원하는 하드웨어 코덱, 그러니까 동영상 재생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사업 철수로 인해서 터널 같은 곳에 지원이 끊겼다고 합니다. 뭐 설명을 이쪽에서 넘어가고, 누구의 설정 띄워주시면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뭐 락스 올리너, 뭐 중국산 적강치, 쌍각에 쓰이는 CPU, 제가 써봤는데 진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말 그대로 쓰레기. 그래도 동영상 재생은 되게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써봤을 때도 가격 대비 성능, 그런 쪽에서는 되게 성능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나만의 것을 만들자 A 시리즈, 독자적 아키텍처, 스위프트 아키텍처를 사용하다가 A7부터는 사이클론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GPU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CPU 내부 사이즈에서 GPU의 비율이 가장 크고요. A4는 아이폰 4에 탑재가 되었으며 1GHz의 클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1에도 탑재가 되었죠. A5는 듀얼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4S, 아이패드 2에 탑재가 되었고 아이폰 4S는 다운 클럭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A5X는 아이패드 3, 그러니까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탑재한 아이패드에 들어갔는데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위한 그 그래픽이 강화되었다는 게 주 목적이고 A6는 아이폰 5에 들어갔습니다. A6X는 아이패드 4, 그러니까 아이패드의 두 번째 레티나 작품이 들어간 것이고요. A7은 64비트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CPU 중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64비트의 CPU입니다. A8은 아이폰 6, 아이폰 6 플러스 같은 그 핸드폰 등 애플의 최신 기종에 들어가 있는 CPU고요. A8X 트리플 코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의 CPU 중 가장 높은 성능을 자랑하면서 그 그래픽 성능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자면 점유레일이 스랩되고 태기축도 64비트형 모바일 프로세서 애플, 엄청난 그래픽이 테그라, 최강 프로세서 오맥, 동클럭에서 물론 클럭이 낮다는 건 뭐 부정할 수밖에 없고 저가적 성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라츠과 오리너. 결과를 얘기하자면 완벽한 CPU는 없습니다. 그저 개발자, 사용자 여러분의 손에 달렸을 뿐. 뭐 시간이 되게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신 거 있거나 궁금하신 점 혹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은 좀 남았으니까 그럼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랍함이 나올 때 CPU도 같이 빼입니다. 네. 아랍함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쭤봐 주실 거 없나요?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까 아토님도 엑시노스를 되게 싫어하셨는데 엑시노스가 이상한 커널 부분 뭐 그런 쪽에서 나쁘다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성능 때문에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벽돌 복구에 관한 부분에서는 퀄컴이 툴 같은 게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갤럭시 S2는 뭐 언브레이커블 툴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소문으로만 들어봤습니다. 갤럭시 S2를 써보는 뭐 더 물어볼 게 없으신가요? 큰 화면에다가 큐리치도 안 받고. 그거 없으시다면 추천한 간말 하드웨어 정보라는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사이뉴스님이 그 링크 같은 걸 좀 제공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